파동과 전반사하고요. 여기 파트부터 이제 조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좀 수학적인 지식과 계산인데요. 그 수학적인 지식이라는 게 내가 뭐 좀 이렇게 막 수학적인 지식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막 되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과 코사인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이제 바뀌기 전 교육과정이니까 2학년이었던 것 같네. 2학년 때 렌즈와 거울의 작도 있었지. 없었냐? 있었잖아. 렌즈와 거울의 작도 있었잖아. 그 렌즈와 거울의 작도 부분 해가지고 이제 막 빛 굴절되고 막 이러는 거 있었지, 그치? 거울에서 반사되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봐야 돼요. 볼 거예요. 자, 1페이지부터 이제 파동의 성질 보게 되면 파동이라는 건 일단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라는 것이 물질을 따라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여기에서 이 물질 동그라미 치고요. 매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매질을 따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파원과 매질이라는 건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얘기하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가지고 매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옆에다가 슉 화살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매질의 종류에 따른 파동. 자, 첫 번째로, 자, 항상 매질이 뭐 이거라고 해서 파가 이름이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파를 쓸 거야. 자, 매질의 종류,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표같이 한번 그려보자. 자, 표같이 그리면 매질이 물인 경우 이걸 가지고 우리 물결파라고 합니다. 물결파. 그래서 매질이 물인 경우에 전달되는 파동의 형태를 물결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매질인 파가 대표적으로 음파, 그 다음에 초음파 이런 게 있어요. 음파하고 초음파. 그냥 뭐 음파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이 매질인 경우 그냥 용수철 파동.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용수철 파동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 매질이 없어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전자기파, 우리 쉽게는 빛이라고. 빛. 자, 이런 형태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동을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파를 가지고 물결파. 그 다음에 공기가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파를 음파.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공기가 매질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용수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면서 전달되는 거 용수철 파동. 그 다음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유일한 파동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는 전달 시에 중요한 점. 파동이 전달 시에는 에너지가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매질이라고 하는 애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가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진동이라고 하는 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 진동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위치한 애인데 매질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애인데 진동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만을 한 번의 진동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갔다가 처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오는 거. 요걸 가지고 한 번 진동이라고 불러. 이걸 1회 진동했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오케이? 갔다가 쭉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요걸 가지고 한 번 진동했다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바꿨다. 매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파동의 종류를 본 거라면 이번에는 전달되는 형태를 가지고 파동이 전달이 될 때 진동이 되는데 진동하는 방향하고 이제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파동을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횡파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파동이에요. 이제 이 횡파는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랑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이 파가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 이동 방향 또는 진행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가지고 횡파라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자주 나타내는 게 이제 Y축하고 X축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자, 이때 요 Y축이 진동하는 축이고 X축이 진행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진동의 중심은 여기, 중심이 여기고요. 얘가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X축의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횡파라 그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 점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 그지? 그리고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근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그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래서 얘를 끊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처음에 진동의 중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진동 중심을 건너뛰고 두 번째 진동 중심,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우리가 한 번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총 두 번의 진동이 일어난 거지. 맞아요? 자, 팔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하는데, 이때 Y축의 물리량을 뭐라고 쓰냐면 변위라고 쓸 거야. 변위. 위치의 변화. 진동의 위치 변화. 그러면 이게 변위가 최대인 지점이 있고 변위가 최하인 지점이 있고 변위가 중앙인 지점이 있죠. 요 중앙인 지점을 가지고 진동 중심이라고 부르면 되고, 변위가 최대인 지점을 가지고 마루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도 마루 하나가 생기겠지. 마루. 그 다음에 여기 진동의 변위가 최하인 지점이지. 제일 작은 지점. 여기를 가지고 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도 지금 골이 하나가 더 생겼잖아.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마루와 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잘라보자.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지점부터 여기 파란색 지점까지가 한 번 진동하는 거지. 그치? 한 번 진동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간격이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요 파란 점하고 요 파란 점을 살짝 조금씩만 옮겨보면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지. 또는 어디서부터? 여기 골부터 골까지 길이랑 요 한 번 진동하는 길이랑 똑같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골과 골까지의 거리 또는 진동하는 중심부터 그 다음 진동 중심까지 여기까지의 거리 또는 어디까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이 모든 걸 다 그냥 파동에 한 번 진동했을 때 진행하는 거리라는 뜻으로 파장이라고 나타낼 거야. 파장. 그래서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했을 때, 진동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라고 보면 되고,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쓰겠지. 그럼 이 거리는 뭐다? 마루부터 그 다음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부터 그 다음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또는 진동 중심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날 때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동을 해석을 할 때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잘라놓은 그림을 봤을 때 요 한 번의 진동을 총 몇 개로 쪼갤 수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쪼개낼 수 있지, 그치? 그 네 개의 네 번의 모습이 한 번 반복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직접적으로 보이는 마루부터 마루,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냥 항상 네 칸 간격이 파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 길이 개념이니까 이 길이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그죠? 그 시간을 가지고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주기는 그럼 봐. 한 번 진동에 이동하는 거리, 그 거리만큼 가는 시간. 그지?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단위가 초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동 거리와 그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지.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력이 나오지. 그래서 파동에 진행되는 속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파장이라고 하는 길이를 주기라고 하는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속시 관계랑 그냥 똑같아. 거리는 파장으로 바뀌는 거고 시간은 주기로 바뀌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 가지 물리량이 더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진동수. 진동수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 진동을 하는 횟수 정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진동을 몇 번을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에요. 1초라는 시간 동안 몇 번 진동을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진동하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어? 한 번 진동하면 파장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1초 동안 파장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만 보면 진동수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자, 근데 이 진동하는 횟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려. 한 번 진동에 10초 걸려? 그럼 비례식을 쓰면 되겠지. 한 번 진동에 10초다. X번 진동한다. 1초에. 맞아요?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린다.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 걸린다. 그러면 X번 진동한다. 1초에. 그럼 이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진동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X번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10이면 진동수는 10분의 1이 되니까 둘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역수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기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주기가 단위가 초잖아. 그러면은 요 녀석의 단위는 뭐가 나올까? 세크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뭐 퍼세크 이렇게 쓸 수 있지. 퍼세크. 그지? 이 퍼세크 단위를 뭐라고 쓸 거냐면 HG라고 해서 헤르츠라고 쓸 거야. 그러면 30헤르츠다 라고 하는 말은 뭐야? 1초에 30번이나 진동을 한다. 그러면 1초에 30번 진동하니까 한 개의 파장,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의 1초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물리량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다 정리해서 식을 쓰면 속력이라는 부위는 파장이라고 하는 거 단위 기위의 기호를 이렇게 람다라고 씁니다. 이게 파장이야. 파장을 뭐로 나누는 것과 같다? 시간 t 주기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얘는 파장 람다에다가 곱하기 진동수가 되겠지. 진동수 frequency라고 해서 F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야. V는 F 곱하기 람다. 요 식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저 F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라는 거다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게 이제 전체적으로 파동의 이제 물리량들을 나타낸 거고요. 횡파를 설명하면서 다 해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횡파라고 하는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건데 수직이 아니라 나란한 것도 있겠죠? 그 나란한 걸 가지고 종파라고 얘기해. 종파. 종파는 이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하고 매질이 진행하는 방향,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를 얘기해. 나란한 경우.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나타나긴 좀 어렵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나타내면 매질이 진동을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파동을 가지고 종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길게 있을 때 뭐 용수철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리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잖아.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용수철을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앞뒤로 흔들면은 봐. 내가 이렇게 미는 순간 여기 간격은 좁아지지? 그지? 좁아지는데 용수철은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벌어지지. 그지? 그 좁아졌다 벌어졌다 좁아졌다 벌어졌다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림 간단하게만 그리면 용수철이 간격이 이렇게 더 벌어지다가 다시금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좁아지고 그러다가 다시 멀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은 간격이 가장 먼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간격이 제일 먼 부분 이렇게 되고 여기는 간격이 가장 좁은 부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간격이 먼 부분을 가지고 밀도가 낮다. 그래서 소하다. 소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밀도가 제일 높다. 용수철의 밀도가 제일 높지, 그지? 제일 빽빽하게 있으니까. 밀한 부분. 여긴 또다시 소한 부분.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소한 부분, 밀한 부분, 소한 부분, 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 그지? 그래서 종파를 가지고 소밀파라고도 얘기를 해. 소밀파.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얘기해요. 소밀파.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라고 하는 애는 진행하는 형태에 따라서 횡파하고 종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횡파의 종류부터 정리해 봅시다. 우리 물결파 대표적인 횡파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서 S파 요게 대표적인 횡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라고 하는 빛, 이 녀석도 횡파에 속합니다. 물결파, 지진파, S파, 전자기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파의 종류에는 우리 음파, 그리고 초음파 이런 애들이 종파에 속하고요. 지진파에 있는 P파 이런 애들이 뭐다? 종파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파라고 하는 애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공기가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악기가 만들어내는 음들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파에 속한다. 그래서 징을 내가 이렇게 빵 때리면은 징이 이렇게 앞뒤로 막 이렇게 진동하잖아, 그지? 앞뒤로 진동하면서 그 앞에 있는 공기를 앞뒤로 이렇게 진동시키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종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파동의 표시와 파동의 속력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두 번째 파동의 표시 해가지고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지, 그지?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위치에 대한 변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어떤 파동이 진행이 될 때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얘가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줄을 이렇게 흔들어. 줄을 흔들면은 줄을 이렇게 흔들고 있을 때 어느 특정한 한 시점에 대해서 딱 정지시켜 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위에서 흔들다 말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반복된 모습으로 정지 화면이 나타나겠지. 그지? 내가 줄을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은 흔드는 모습이 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딱 어느 시점에서 정지를 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줄이 나타나는 게 보이겠지.
자, 근데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정지 화면을 때려놨을 때 특정한 한 지점, 여기 지점이 있지? 여기 지점, 저기 책에는 지금 P 지점이라고 되어 있지? 요 P 지점이라고 한 녀석에 대해서 이제 재생을 하는 거야, 영상을. 재생을 하면 얘가 이제 진동을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진동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야. 자, 그럼 얘가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보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줄의 모습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겠지? 자, 이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그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겹쳐지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 P 지점은 지금 진동하는 중심에 있었는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위로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자, 시간이 더 지났어. 시간이 더 지나면은 요 그래프 모습이 더 앞으로 나아가겠지? 더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얘가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여기였으니까 이점이 이제 여기 쭉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P 지점은 봐. 흰색일 때는 진동 중심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파란색 형태로 됐을 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핑크색처럼 됐을 때는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갔지. 맞아요? 그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나라는 거예요. P 지점에 대해서 P 지점의 시간에 따른 진동하는 모습이 자, P 지점은 처음에 진동 중심에 있었지. 맞아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처럼 위로 올라가지. 맞니? 자, 파란색처럼 위로 점점 올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 지점 위로 점점 올라가. 그지?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오지. 아래로 쭉 내려와서 진동 중심 지나서 좀 더 아래로 내려왔어.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핑크색 지점이 되는 거야. 더 시간이 지나면 더 가다 보면은 더 내려가죠. 더 내려가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어느 특정한 한 지점의 시간에 따른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위치 변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파동을 전체적으로 나타냈을 때 정지 화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골이라고 하면 여기가 골이고, 그치? 이 골이 형성된 지점부터 골이 형성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겠지. 위치니까, X축이.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우리는 파장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시간에 따른 P 지점의 변이 그래프 한번 봐봐봐. 자, 여기가 마루지, 그치? P가 현재 마루에 위치했었는데 시간이 요만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마루에 온 거지. 그러면 마루부터 마루까지 형성되는데 걸린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뭐라 그랬어? 하나의 파장이라 그랬지.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치 변이 그래프랑 시간 변이 그래프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물리량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 위치 변이 그래프로는 파장을 찾을 수 있고, 시간 변이 그래프로는 주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진동수까지도 찾을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있는 파동의 속력 구하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파동의 진행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 있죠. t = 0일 때 원점의 좌표가 0이죠, 그냥. 그지? 근데 1초가 지났더니 파동 모습이 2칸 앞으로 나갔지. 근데 한 칸당 길이가 얼마예요? 1m지? 그러면 얘는 1초가 지났을 때 2칸 나간 거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얼마라고 하면 돼? 2m/s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4초가 지났더니 몇 칸 나아갔어? 8칸까지 나아갔지. 8m까지 나아갔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4초 동안
8m 진행한 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도 속도가 2m/s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근데 이 그림상에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x축이 위치잖아. 위치 변이 그래프에서는 또 뭘 할 수 있다 그랬어? 골과 골 또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인 파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을 한번 구해볼까? 파장은 몇 미터라고 하면 돼? 2미터라고 하면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진동 중심 3개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파장이면서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하나의 파장이고 골부터 골까지가 하나의 파장이라 그랬잖아. 얘는 지금 중심부터 그 다음 중심까지의 거리가 2미터지.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얼만데? 2m/s인데 파장이 몇 미터? 2미터짜리야. 주기는 몇 초라고 하면 돼? 2미터고 2m/s니까 1초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주기가 1초니까 진동수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어가면 파동의 굴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굴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전에 그냥 물결파에 대해서 한 가지 하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요런 게 있어. 요런 말이 나와. 위상이라는 말이 나와. 위상. 요 내용은 굴절 쪽에다가 정리하면 좀 칸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아까 방금 1페이지 있지? 1페이지 쪽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 자,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특정 위치에서의 진동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특정 위치에서의 진동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위치에서의 진동 상태. 자, 파동이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자. 파동이 이렇게. 자, 파동이 이렇게 있어.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핑크색처럼 바뀐다고 해보자. 핑크색처럼. 자, 이렇게 핑크색처럼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자, 그럼 특정 위치. 자, 요 위치 한번 볼까? 요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위치. 4개, 5개. 이렇게 5개 지점의 위치만 한번 찍어볼게. 5개 위치. 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 1번 위치 있지? 첫 번째 위치. 이 첫 번째 위치는 진동이 어떻게 돼? 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로.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는 어때? 두 번째 위치는 위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위로 진동하는 형태.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점은 위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 위로 진동하는 형태.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점은 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지점은 이렇게 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 자,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이 진동하는 형태가 똑같은 지점이 있나요? 똑같은 지점이? 있지. 처음과 마지막 거. 둘 다 마루에서 중심으로 아래로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그치?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같다. 이렇게. 위상이 같다. 자, 여기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점 한번 볼래?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점을 보면 두 번째 점 진동 중심에서 위로 진동하지. 그치? 얘는 진동 중심에서 아래로 진동하지. 그치? 그러면 봐. 처음 위치는 똑같은데 진동하는 상태가 완전히 반대인 거지. 그치?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하고를 위상이 반대이다 라고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진동 상태를 보는 거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냥 대충 찍어봤는데 여기 마루인 지점하고 마루인 지점 같은 마루인 지점의 위상이 같은 거네.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위상이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볼 수 있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니까 또 파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파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라고 해도 되고, 골부터 골까지의 길이라고 해도 되고, 진동 중심에서 그 다음 중심까지의 거리라고 해도 되고, 위상이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용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결파 이거 보면서 굴절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볼게요. 자, 굴절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굴절, 굴 꺾인다. 꺾이는 걸 얘기한다. 자, 굴절이라는 거 꺾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꺾이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냥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뭐 2인 삼각 경기 같은 걸 한다고 해봐. 2인 삼각 경기 이런 거. 초딩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두 사람이서 다리 하나 묶어가지고, 그치? 세 다리로 걷는 거잖아. 자, 그럼 보통 이제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직선 코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반환점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손 붙잡고 다리 묶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 중이야. 자, 가는 중이야. 근데 여기 이제 반환점이 있어. 반환점이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야 돼, 그치? 빙그르르 돌 때 바깥쪽에 있는 사람과 안쪽에 있는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지, 그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 경로가 굉장히 크게 돌아야 하는 반면에 안쪽에 있는 사람은 되게 조금만 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안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적게 돌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도는 거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 속력이 어때야 된다? 빨라야 되고, 그지? 안쪽에 도는 사람이 속력이 어때야 돼? 느려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때, 이렇게 갈 때, 원래는 속력이 똑같이 진행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잖아. 그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꺾인 거야? 안쪽 방향으로 꺾인 거지. 안쪽 방향이라고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속력이 느린 사람 쪽으로 꺾인다. 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굴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는 현상. 그러면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매질이 바뀌어야 되겠지. 맞아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 그랬으니까 다른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동의 굴절 내용을 보면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속력이 변화해서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고 다 했고요. 이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낼 건데, 굴절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매질에서의 각각의 매질에서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세 가지 파동에 대해서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첫 번째, 물결파. 자, 물결파가 진행할 때 물결파는 매질이 물이죠. 그지? 매질이 물이야. 그러면 매질이 물인 이 물결파는 언제 속력이 빠르고 언제 속력이 느려지느냐. 어쨌든 물결파는 물이 매질인 거잖아. 그치? 똑같이 물이야. 자, 똑같이 물인데 이 물은 조금 깊은 물이 있고 어떤 물은 조금 더 얕은 물이 있어. 그럼 깊은 물하고 얕은 물 둘 중에서 어디서 더 빠르냐? 깊은 물 쪽에서 좀 더 빠르다. 자, 얕은 물은 바닥이 가깝기 때문에 바닥과의 상호작용, 마찰 이런 것 등으로 진행 속력이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은 물에서 좀 더 빠르다. 그래서 물결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음파. 음파는 소리죠, 소리.
자, 소리라고 하는 거는 매질을 진동시켜서 전달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매질이 진동이 전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원자적인, 분자적인, 입자적인 걸로 생각을 해봐봐. 여기 왼쪽에 있는 입자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 진동이 오른쪽에 있는 입자한테 막 전달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더 진동이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지 않겠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보다? 맞아요? 그래서 자, 요 음파라고 하는 애는 고체 상태로 있는 매질에서 더 빠르고 가까우니까 액체 상태로 있는 매질에서 살짝 느리고, 그리고 기체 상태로 있는 매질에서 가장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거, 이 기체 상태일 때, 즉 다르게 얘기하면 공기 중에서 속력, 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또 언제 달라지냐면 아까 얘기했지? 왼쪽에 있는 어떤 입자의 진동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기 입자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느리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 맞아? 기체니까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데 언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언제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게 언제야? 온도지. 그래서 기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봐야 돼. 온도가 높을수록.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공기 중에서의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요. 보통 음파의 속력 334 플러스 0.6 T 해서 이 T가 섭씨 온도가 들어갑니다. 섭씨 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로 상온이라고 하면 25도씨 정도 되지, 그치? 여기다 25를 딱 대입하면 약 340m/s 정도 나와요. 340m/s. 이게 음파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음파의 속력과 같을 때 마하 1이라고 하고 음파의 속력의 2배일 때 마하 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하 1이라는 속도가 느린 속도는 아니야. 너네 학교 운동장 한 바퀴를 1초 만에 도는 속도니까. 거의. 자, 그래서 음파는 속력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자기파, 빛. 자, 이 빛이라고 하는 아까 매질이 필요했나요? 매질이 없었지, 그지? 자,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애야. 그런데 만약에 매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진행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 아니야. 방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얘는 더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 매질이라는 애가 빽빽하게 있으면 빽빽하게 있을수록 더더더 방해를 받아서 느려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는 애는 진공 중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밀도가 낮은 공기 중에서 빠르고요. 그 다음에 물 속에서는 이따 느려지고요. 그리고 유리와 같은 곳에서는 더 느려지고요. 가장 빽빽한 다이아몬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안에서는 빛의 속력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엄청나게 느려져요. 그래서 진공,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서로 빛의 속력이 느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 뒤에서 요 전자기파와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의 진행 방향 관찰하기 요거 실험하는 거. 이제 깊은 물하고 얕은 물. 아, 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또 쉬자고. 깊은 물하고 얕은 물만 하자고. 깊은 물하고 얕은 물. 딱 그 눈빛이 있어. 이거는 딱 쉬는 시간을 요하는 눈빛이다. 이런. 딱 눈빛이 있어. 내용이 너무 많아. 그냥 쳐다볼 때랑 쉬는 시간을 원할 때의 눈빛이랑 좀 달라. 너는 모르지. 나는 이제 캐치했어. 하도 봐서. 자, 물결파. 이 물결파와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을 하나 정리해 볼게요. 물결파는 물이 매질이 돼서 진동이 되는 건데, 아까 횡파였지, 횡파. 횡파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여기 고여 있는 물에다가 내 손가락으로 한번 통 찍으면은 이게 통 하면서 일렁일렁이는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죠? 이렇게 퍼져나가지? 자, 근데 여기 위에서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도 해.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하나의 반구 형태로 퍼져나가지. 그지? 자, 물결파에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구면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구면파. 그 다음 내가 수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수조에 물에다가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 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뭐 한 30cm 자 같은 거 있지? 자 같은 걸로 여기 왼쪽 부분을 이렇게 통통통 찍으면은 그 찍히는 부분은 잠깐 아래로 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지? 다시 찍으면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면서 이쪽에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이러한 파를 가지고 우리는 평면파라 그래, 평면파. 그래서 깊이에 따른 물결파의 속력을 살펴볼 때는 이러한 평면파를 가지고 주로 볼 겁니다. 그럼 이 평면파를 가지고 볼 때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그릴 거야. 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가 수조입니다, 수조. 수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결파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물결파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에.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 발생 장치에서는 진동수가 일정하게 물결파를 통통통통통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자, 그러면 물결파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막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막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 물결파에서도 마루하고 골이 있으니까 그 마루하고 골을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마루 부분 있잖아. 이 마루 부분. 이 마루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올라와 있지. 그치? 자, 높게 올라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빛이 왔을 때 반사가 되어서 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골처럼 아래로 내려간 지역은 빛이 들어가더라도 내부에서 이렇게 튕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산꼭대기는 밝게 보이는데 골짜기는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밝게 보이는 부분은 이 마루 부분만 여기다가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 마루가 하나가 만들어졌어. 그지? 이쪽에 마루가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면 파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마루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가지고 마루가 여기서 하나가 또 만들어질 거야. 간격은 일정하게 이렇게 마루가 만들어질 거야. 그지? 자, 마루가 만들어지면서 이 물결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냐면 얘를 기준으로 쭉 이렇게 밑에다가 판을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그림 나타내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벽돌 같은 걸로 판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얕은 곳이 된 거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깊은 곳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파가 그대로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특징 봐봐봐. 얘는 지금 어때? 얕은 곳에 먼저 도착했지. 근데 여기 윗부분은 아직 얕은 곳에 도착 안 했지. 그럼 보자. 얕은 곳에 도착 안 한 애는 속도 그대로 여기까지 올 거야, 그지? 자, 여기까지 쭉 왔어. 여기까지 쭉 왔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진행했는데, 요만큼 진행했는데, 이 얕은 곳에 먼저 도착한 애는 느리니까 더 앞으로 갈까? 덜 갈까? 덜 가겠지? 자, 덜 갑니다. 여기밖에 못 와. 여기밖에 못 오니까 여기 지점이 마루가 생기겠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직 깊은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해. 얘는 얼마만큼 와? 더 조금밖에 못 오지. 근데 얘랑 얘는 이제 같이 얕은 곳에 있으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오겠지. 또 연결해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여기도 연결해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쫙 이렇게. 여기도 쫙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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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물리량을 보는 거야. 자, 요 밝은 곳과 밝은 곳 사이의 간격이 마루마루였지? 요거를 뭐라고 하면 돼? 파장이라고 하면 되지. 깊은 곳에서의 파장.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요 밝은 곳하고 요 밝은 곳 뭐라고 하면 돼? 요거 이제 얕은 곳에서의 파장.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둘의 대소 비교. 당연히 람다1이 람다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배웠잖아. 깊은 곳하고 얕은 곳 속력 V1, V2라고 한다 그러면 V1하고 V2 중에서 V1에서 더 빠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 한번 잘 볼게요. 자, 요 하얀색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들어왔지? 그지? 진동하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진동하는 방향에 수직으로 진행해야 되지, 그지? 그럼 살짝 어떻게 돼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거 왜 수직이 아니냐?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되겠지, 그지? 그니까 봐봐. 깊은 곳이라고 하는 빠른 곳에서 얕은 곳이라는 느린 곳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됐어? 꺾이게 됐지. 그 꺾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경계면에 대해서 내가 수직으로 가상의 선을 쫙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럼 원래는 진동을 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그치? 직진해야 되는데 살짝 어디로 꺾여서 아랫부분을 꺾였지. 그 아랫부분이 누가 위치한 곳이야? 얕은 곳이 위치한 곳이지. 맞죠? 만약에 이게 위로 꺾였다 그러면은 위쪽에는 뭐가 있어? 깊은 곳이 위치해 있잖아. 아래쪽에 얕은 곳이 위치해 있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물리량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이렇게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 선,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그럴 거예요. 법선. 이 법선에 대해서 얘는 들어가는 파가 이루는 각이지? 입사각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지금 굴절되어서 나오는 파가 이루는 각이지? 얘를 가지고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 얘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진행하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좀 더 작게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죠. 자, 굴절 법칙. 이제 빛에 대해서 합니다. 빛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빛이 매질 1에서 2로 입사할 때 입사각 I와 굴절각 R, 그 다음에 파장 람다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근데 거기 보면은 N이라고 하는 생소한 물리량이 또 나와 있어요. 요 N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N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자,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빛에 대해서 굴절률을 많이 봐. 자, 요 굴절률을 가지고 뭐라고 나타내냐면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지, 그치? 그래서 특정한 매질에서의 진행하는 속도 요거 분의 빛이 진공 중에서 속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매질에서의 진행 속도를 V라고 하면 진공에서의 속도를 가지고 C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보자.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요 굴절률 값은 커지겠죠? 그치? 그래서 굴절률 아까 매질에서의 속도 뭐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으로 나타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서의 속력이 제일 느리니까 다이아몬드에서 굴절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굴절률이 큰 쪽이다 라는 거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 여기가 매질 1, 여기가 매질 2. 그럼 매질 1에서의 진행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V1이라고 하고요. 매질 2에서를 V2.
그 다음에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아까 물결파 보게 되면은 진행할 때 파장이 바뀌었지? 그지? 그래서 그때 파장을 람다 1, 그 다음에 이때 파장을 람다 2 이렇게 나타내고요.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을 N1,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을 N2 이렇게 나타내면 N1은 이렇게 쓸 수 있지. N1은 V1분의 C 이렇게. N2는 뭐 V2분의 C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자, 1에서 2로 진행한다. 1에서 2로 진행한다. 1에서요, 2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때 요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가상의선 하나 그어주고 수직인 가상의선 하나 그어서 얘를 법선이라고 나타내면 되지, 그치? 자, 법선이라고 나타냈을 때 요 각을 가지고 I, 입사각이라고 하면 돼. 입사각.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맞아? 그 다음에 굴절이 돼서 진행되는 거잖아, 그치? 굴절이 돼서 진행될 때 얘가 위쪽으로 굴절된다고 해보자.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아래쪽으로 굴절인데 위로 굴절된다고 해보자고. 자, 위로 이렇게 굴절되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는 요 각도를 가지고 R 해서 굴절각 이렇게 나타내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나란하게 빛이 하나가 더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와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법선을 그리면 요 각도는 똑같이 이제 I라는 각도로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입사를 했으니까 똑같이 나란하게 이렇게 빛이 굴절되어서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이것도 굴절각 R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자. 빛이 여기서 두 개가 나란하게 이렇게 오고 있었어. 나란하게 왔는데 얘는 지금 먼저 매질 2에 도착을 했고, 그지? 얘는 먼저 매질 2에 도착했고 얘는 아직 매질 2에 도착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선분 하나 그려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어쨌든 나란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직각 이렇게 되겠지. 직각. 그 다음에 굴절이 됐어. 자, 얘는 굴절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동안 얘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서 오지. 딱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때도 이제 얘는 굴절되면서 나란하게 진행되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하게 선분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직각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러면은 가운데에 여기 위에 거하고 아래 거 해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 요 첫 번째 빛과 요 수직인 거 당연히 뭐 직각이 될 거고, 그치? 여기를 직각으로 잡았는데 우리 법선이라고 하는 게 경계에 대해서 수직이었잖아. 그랬기 때문에 자, 요게 직각이니까 요 각이 I 입사각과 똑같아집니다. 그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잖아. 요렇게가 직각인데 I만큼 올라와서 요렇게가 직각이니까, 그치? 여기가 둘 다 입사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볼게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자, 얘가 요렇게가 직각이지, 그지? 그러니까 직각인데 법선하고 경계 이렇게도 직각이잖아, 그지? 이번에는 요렇게가 직각인데 굴절각만큼 쭉 돌아서 여기도 또 직각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각이 굴절각 이렇게 나타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물리량을 좀 살펴볼게요. 뭘 살펴볼 거냐면 요거. 자, 얘가 이렇게 왔어. 그치? 그래서 쭉 진행해서 얘는 여기까지 왔는데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지. 그치? 그러면 봐. 요만큼 길이하고 요만큼 길이는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인데 매질 1에서는 요만큼 진행했고 매질 2에서는 요만큼 진행했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매질 1에서의 이동한 거리 파장, 매질 2에서의 이동한 거리 파장,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요 직각삼각형 두 개 부분을 가지고 가운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자, 요 입사각 I라고 하는 각도 있죠? 요 입사각 I라는 각도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사인값, 그 다음에 굴절각 R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 사인값, 요 둘을 분석할 거예요. 자, 매질 1에서에 대해서 사인 I 값은
B변의 길이 분의 람다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굴절각 R에 대해서는 B변의 길이 분의 람다 2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어떻게? 사인 R에 대한 사인 I, 사인 굴절각에 대한 사인 입사각의 B가 되는 거지. 자, 그럼 B변 소거가 되고요. B변 소거가 돼서 는 어떻게 나와?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되겠죠? 람다 2분의 람다 1. 근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행하는 속력에 비례하지. 우리 아까 앞에서 파동의 전달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람다 이건데,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빛이든 뭐든 파동이 처음에 발생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력하고 파장하고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파장의 비가 곧 속력의 비, V2분의 V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V2분의 V1인데 우리 V1분의 C를 N1이라고 하고 V2분의 C를 N2라고 하니까, 즉 속력하고 굴절률이 반비례하니까 V2분의 V1을 N1분의 N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아낸 건 뭐냐면, 특정한 매질에서의 속력은 정해져 있잖아. 그지? 빛이라는 애가 다이아몬드 속에서의 속력, 빛이라는 애가 공기 중에서의 속력, 빛이라는 애가 물에서의 속력 정해져 있죠? 그지? 자, 그 정해져 있는 값의 비대로 굴절각과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맞아요?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굴절 법칙입니다. 굴절 법칙. 어떤 거? 실제 파장을 아니라 그냥 위로 길이의 비예요. 길이의 비니까 파장의 비와 같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굴절 법칙을 활용해서 뒤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빛이 진행될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가, 또는 꺾이는 방향을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파장이 됐든 속력이 됐든 굴절률이 됐든 굴절각과 입사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꼭 해보세요. 이거 계속 쓸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굴절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과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 그의 비를 계속해서 계산해보고, 그래서 요 굴절 법칙식을 써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굴절, 빛이 얘는 지금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거지.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공기에서 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공기에서의 속력이랑 물에서의 속력이랑 비교해보면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고 물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지? 그래서 우리 책의 거는 물 쪽으로,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고,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지금 어디가 더 빠른 거예요? 위쪽이랑 아래쪽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광선이 위로 꺾였죠? 위로. 그러니까 위쪽이 느린 매질, 아래쪽이 빠른 매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런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 굴절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일단 첫 번째,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일단 매질이 바뀌니까 속력이 변하죠. 속력이 변해. 자, 속력이 변하면서 뭐도 바뀌냐면 파장도 변해. 파장. 그리고 당연히 진행하는 방향도 바뀌지, 그지? 진행하는 방향도 바뀌는데 우리 그냥 물리량으로만 판단할게요. 속력과 파장이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거 진동수, 그리고 주기. 진동수와 주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 파원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얘는 파원에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굴절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밑에 공간에다가 옆에 공간이나 밑에 공간에다가 반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반사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었으니까.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 경계에서 되돌아 나온 현상. 경계에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되돌아 나온다는 건 그냥 튕겨져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반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에 대해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때 들어가는 각도 요거를 가지고 입사각 I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경계에서 되돌아서 튕겨져 나오는데 그 튕겨져 나올 때는 항상 입사각과 똑같은 각으로 반사되어서 I 프라임. 항상 같은 각으로 튕겨져 나온다. 요걸 가지고 반사의 법칙이라고 그래. 반사 법칙. 이 반사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게 튕겨져 나온다. 그럼 이 반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겠지, 그지? 반사는 근데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진행하는 방향만 반대로 튕겨 나오는 것 뿐이고, 얘는 파장이나 속력, 진동수, 주기,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 왜? 같은 매질에서 진행하는 거잖아, 지금. 같은 매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얘는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같은 매질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과 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런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굴절 현상. 자, 실제 빛은 굴절에서 진행하는데 사람은 좀 멍청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직진하는 것으로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물이 보이는 위치가 조금 달라져요.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실제보다 더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굴절 현상. 자, 여기가 물입니다. 경계를 두고 여기가 물, 아래가 물이고 위가 그냥 공기 중이야. 자, 물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물고기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 물고기한테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자, 물고기한테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왔어. 근데 여기 물이라고 하는 매질하고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을 때 빛의 속력은 물에서 더 느리고 공기 중에서 더 빠르지. 그래서 법선을 하나 쫙 그려놓고 진행되는 빛을 보면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느린 쪽인 물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진행한다는 거지. 맞아요? 좀 더 아래쪽으로, 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꺾여서 진행하는 빛을 그려놓고 이 빛이 우리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어떻게 인식한다? 얘가 직진해서 이렇게 와서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사실 어떤 거야? 아래에 있는 거지. 보이는 거는 위에 떠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아래에 있는 거고. 그래서 발을 담가 보면 내 다리가 짧아 보이고 굵어 보이고 무다리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그래도 길쭉하게 보이나?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기루 현상. 이 신기루 현상은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공기의 밀도 때문에. 공기의 밀도. 자, 여기에 그냥 사막이야, 사막. 사막이 이렇게 있을 때 사막은 여기 땅바닥이 태양 빛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가열되어 있지, 공기 중보다.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공기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은 요 아래쪽은 공기의 밀도가 어때? 작겠지? 그지?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쪽은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클 거야. 그래서 빛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요 대기 상공 여기 부분은 살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에 뭐 어떤 뭐 나무라든가 뭐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냥 직진해서 쭉 오는 게 아니라 느린 쪽인 위쪽으로 꺾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살짝씩 위로 꺾이는 거야,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여서 오는데 요거를 우리 사람이 바라보니까 어디에서 오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에 뭐 이상한 곳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자, 이게 신기루 현상. 왜? 바닥 아래서 보여요? 바닥에서 보여요. 거꾸로 뒤집힌 채로 보이거나. 바닥으로? 바닥으로 투영돼서 보이는데 사막이다 보니까 너무 빛이 밝아서 얘가 그쪽이 바닥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게 보일 거야, 신기루는. 왜냐면 사막이 태양볕이 이렇게, 그치? 빛이 엄청나게 비출 때 그때는 눈 보이는 게 없지, 뵈는 게 없지, 경계도 보이지도 않고, 그치?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꾸로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그냥 아른아른하게 저기 나무가 보인다 해서 막 달려가 보면 없어. 그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루와 현상. 그 다음에 렌즈에서의 굴절. 렌즈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는 어떻게 하는 현상이? 볼록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볼록하게 있으면.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 오목 렌즈도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배웠잖아. 맞아요? 자, 빛이 진행을 하면 들어갈 때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한 번 꺾이죠? 한 번 꺾여요. 나올 때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한 번 더 꺾여요. 마찬가지 반대로 그려도 꺾이고 한 번 더 꺾여서 반대편 초점에 이제 모이게 되지, 그치? 빛을 모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반대편으로 꺾이고 한 번 더 꺾여서 나가. 그 다음에 얘도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반대편으로 한 번 꺾이고 한 번 더 꺾여서 나가서 얘를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려보면 여기 한 점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굴절 현상, 빛은 실제로 굴절하는데 진행하더라도 사람이 인식을 잘못하기 때문에 직진하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전반사. 왜 벌써? 어? 너무 많니? 힘들어? 민성아, 힘들어? 좀 죽을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응?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봐, 파동과 전반사를 하지. 네. 그 다음에 전자기파를 하는데 전자기파는 금방 나가요. 근데 세 번째 파동에 간섭을 나가야 돼. 간섭 내용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빛의 이중성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질의 이중성을 해야 돼요. 그 물질의 이중성도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둘 다, 셋 다, 넷 다, 아무튼 그냥 3단원 전체가 다 파동이야. 3단원 전체가 다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파동의 기본을 배우는 부분이란 말이야. 파동의 기본 용어라든가 파동이라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룬단 말이야. 이 내용들이 뒤에 전자기파에서도 나오고 뒤에 파동의 간섭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에서도 나오고 물질의 이중성에서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다.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기초를 잘 다지는 중인 거예요. 그래 빠르지는 않아 되게. 되게 지금 천천히 느리게 하고 있어. 자, 전반사와 광통신.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부터 봅시다. 전반사.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난다. 자, 지금 여기에 반사라는 현상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반사만 일어나고 있지, 그치? 반사만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반사만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전반사라고 하는데 전반사에 대해서 일단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전반사의 조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조건은요, 항상 느린 매질에서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럼 느린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굴절률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자, 굴절률이 큰 곳에서 빠른 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첫 번째 만족을 하면서 임계각이라고 하는 IC라고 쓰는데, 이 특정한 각도, 이거보다 큰 각으로 입사할 때, 그때만 일어난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왜 나오는지 그런 거랑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자, 여기 매질 1이고 매질 2인데, 매질 1이 빠른 매질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매질 2가 느린 매질이라고 해보자. 자, 그래 놓고 빠른 매질인 1번 매질에서 느린 매질인 2번 매질로 진행하는 빛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여기가 이제 광원이야. 광원. 빛이 나오는 곳이야. 자, 빛이 나오는 곳에서 매질 2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간 빛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수직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대로 뚫고 지나가기도 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지? 자, 근데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하는 빛 한번 볼까?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하는 빛. 자, 요 빛에 대해서는, 요 빛에 대해서 당연히 입사각과 반사각 똑같게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두고 굴절하는 빛이 있겠지. 자, 근데 경계를 두고 어디로 꺾여야 돼? 빠른 곳으로, 느린 곳으로. 느린 곳 쪽으로 꺾여야 되지. 그러면 위로, 아래로 꺾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직진하는 애에 대해서 아래로 이렇게 꺾어주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하네. 그럼 얘는 반사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굴절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겠네. 맞아요? 자, 빛을 더 멀리 보냈어. 이렇게 더 멀리 보냈더니 당연히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반사 일어나지, 당연히.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그 다음에 굴절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자, 굴절 일어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진행하겠죠. 맞아? 자, 아무리 입사각이 커지고 하더라도 굴절되는 빛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지. 자, 그래서 이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자, 두 번째 그림,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야. 이번엔 매질 1이 느린 매질이고 매질 2가 빠른 매질이야. 똑같이 광원에서 빛이 나와. 자, 직진합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쭉 경계를 통과하는 애도 있죠. 빛이 조금 더 입사각이 커졌지? 자, 그러면 똑같이 반사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굴절되는 거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꺾여요? 위로 꺾여야 되지? 자, 위로 꺾입니다. 위로 이렇게 꺾였어. 자, 이렇게 꺾였어. 아직은 반사와 굴절 현상 둘 다 일어나네. 자, 더 입사각을 크게 했습니다. 더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이번에는, 자, 반사되는 거 있나요? 반사되는 거 당연히 있겠지. 맞아? 굴절되는 거 있을까요? 있겠지. 근데 굴절되는 게 이렇게 굴절돼. 이게 뭐야? 경계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굴절각이 몇 도가 됐어요? 90도가 됐지. 자, 이거보다 내가 더 크게 보내볼게. 이거보다 내가 더 크게 입사각으로 보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자, 굴절, 반사 이렇게 일어나지. 굴절 되는 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거보다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지. 이때는 뭐만 일어나 그러니까? 반사만 일어나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더 크게 입사하니까 반사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의 입사각 요걸 가지고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정의하면 뭐야? 굴절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때의 입사각. 자, 요게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야.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방금 전에 그린 왼쪽에 그린 거랑 오른쪽에 그린 걸 가지고 확인했고, 두 번째 여기서 확인했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되고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의 물리량을 옆에다 쓴 다음에 지금 어쨌든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지?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아까 뭐 써보라 그랬어? 굴절 법칙을 써보라 그랬지? 자,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매질 1의 물리량 쭉 써볼게. 매질 1의 굴절률 N1, 속력 V1, 파장 람다1. 매질 2에서의 굴절률 N2, 속력 V2, 람다2 파장. 그 다음에 이쪽에 입사각을 I라고 하고요. 굴절각을 R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굴절 법칙을 적용해보자.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은 어떤 거였어요? 굴절각 분의 입사각은 굴절분의 입사잖아, 그지? 맞아요? 나머지 다 굴절분의 입사야. 굴절되는 쪽이 뭐야? 두 번째. 입사하는 쪽이 첫 번째. 굴절하는 쪽이 두 번째. 입사하는 쪽이 첫 번째. 그지? 근데 굴절률만 얘랑 반비례하니까 얘만 거꾸로 이렇게 써주면 돼. 거꾸로 얘만. 알겠어요? 속력하고 파장은 굴절분의 입사하는 쪽이라고 하면 되고, 굴절률은 입사하는 쪽 분의 굴절하는 쪽이라고 쓰면 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뭐 구해야 돼? 얘보다 크게 들어가면은 전반사 일어난다며. 그럼 얘 찾으면 되잖아. 얘일 때 굴절각이 얼마야? 90이지? 여기다가 9, 10 넣고 IC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결론. 사인 90이니까 1이지? 사인 임계각은 V2분의 V1이자 람다2분의 람다1이자 N1분의 N2. 자, 요걸 가지고도 우리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 값이, 그리고 요 입사각이라는 값이, 우리 입사각은 항상 뭐야? 90도보다 작은 예각이지? 맞아? 이거 90보다 작은 예각이잖아. 네. 사인 값은 항상 얼마보다 작아? 1. 1보다 작죠? 90이 아니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N1하고 N2 중에 N1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가야지만 임계각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임계각이 큰 조건이 있을 거고 임계각이 작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임계각이 크려면, 자, 사인 값이 크려면 이 둘의 차이가 어때야 돼? 헐. 작아요. 작아야지. 그지? 자, 임계각이 큰 조건은 N1과 N2가 어쩌면서 비슷하면서 N1이 조금 더 커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N1이 커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 N1이 커야 되는 건 확실한데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IC가 어떻게 돼? 커지지?
작을 조건. N1이 N2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임계각이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고 할까? 임계각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고 할까? 임계각이 클수록 잘 일어나면 무조건 큰 각으로 넣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지. 근데 임계각이 작으면 아주 작은 각도로 보내도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전반사가 잘 일어날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죠? 맞아? 뭐 다쳤어? 찔렀어? 임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거지. 그 말은 굴절률 차이가 어떨수록 차이가 클수록 N1이 크고 N2가 작을수록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N1이랑 N2가 같으면 안 돼요? N1하고 N2하고 같으면 임계각이 90이 되는 거잖아. 그럼 90도로 아니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지. 법선 그리고 각을 보는 거잖아. 이게 입사각이잖아. 입사각이 90도면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사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자, 봐봐. 우리 여기다가 한번 빛의 세기를 한번 적어보자. 자, 여기다 빛의 세기가 100으로 나와. 빛의 세기가 100으로 나와. 왜? 100으로 나와. 100으로 나오면 100 중에 1부는 반사, 1부는 통과지. 여기도 마찬가지. 100 중에 1부는 반사, 1부는 통과죠? 그럼 내가 이 빛에다가 어떤 정보를 실어가지고 보낼 때, 정보를 실어서 보낼 때, 정보가 1부는 튕기고 1부는 굴절돼서 나가는 거지.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100을 보내면 100 그대로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이 훨씬 더 손실이 적은 전송 방식이 되는 거고,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광통신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통신이라는 거. 그냥 전원 콘센트 꽂기만 하면 거기서 전달이 되는 거. 옛날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콘센트에다가 뭐 이제 꽂는 게 있어, 전화선이. 다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건데, 전기 신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동안 열 손실이 일어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그 말은 내가 정보를 담아서 전기 신호로 보내면 100을 보냈는데 30도 도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전기 신호 자체가 전달되는 속도가 빛에 비하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써봤는데 700MB짜리 내가 그때 게임인가 뭐 하나 다운받는데 8시간 걸렸어. 700MB짜리 게임 하나 다운받는데 8시간 걸려서 받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 8시간 걸려서 받았는데 너무 오래 받아서 파일이 다 깨졌어. 근데 요즘은 어때? 핸드폰으로도 무선으로도 700메가짜리 다운받는 데는 10초면 다운받지. 5G 겁나 빠르더라. 한 10초면은 700메가짜리 그냥 다운받아지고.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야. 광통신은 어때? 굉장히 빠르지. 우리 막 기가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면은 속도가 장난 아니죠. 그냥 막 1초에 막 30메가바이트씩 막 다운받고 이러잖아. 정보 전송량이. 그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광통신은 광섬유라는 걸 이용하는데, 광섬유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코어와 클래딩층이 있고요. 그 외부에 1차 피복층, 그 다음에 완충층, 그리고 2차 피복층, 2차 코팅층 이렇게 있는데, 코어와 클래딩이라는 전선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걸 보면은 코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팅팅팅팅팅 진행하지, 그지? 그래서 광통신에서 이용되는 그 광섬유, 코어하고 클래딩, 여기가 코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클래딩이 이렇게 있으면 코어 안에서 진행하다가 전반사, 진행하다가 전반사, 진행하다가 전반사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빛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진행하다가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커야지만 광통신 섬유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1차 코팅, 완충, 2차 코팅층은 이 클래딩하고 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놨다라고 보면 돼. 얘가 만약에 힘을 받아가지고 부러지게 되면은 빛이 새어나갈 수 있잖아. 빛이 새어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그지? 근데 그게 장점이에요. 뭐냐면 옛날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전선을 자른 다음에 잘라서 다른 전선 2개를 물려놓으면 그 2개의 전선으로 전기 신호가 다 전송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될 정보를 도청할 수가 있는 거지. 정보가 그냥 양쪽으로 다 뻗어나가니까. 물론 세기는 약해지겠지만 왜 전류라는 게 그렇잖아. 전선이 하나 있을 때는 한 가닥으로 진행하지만 전선이 2가닥이 되면 2가닥으로 다 전류가 흐르잖아. 그지? 근데 이 광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잘라가지고 붙이려고 하는 순간 빛이 다 새어나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도청하는 게 어려워요, 얘는. 얘는 뭐 전선 하나 더 물리거나 할 수가 없잖아. 섬유를. 그래서 도청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게 또 단점이지. 잘라지면 복구하기가 어렵지. 그지? 그래서 광통신, 정보를 담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한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 그래서 송신부하고 수신부 이렇게 나뉘고요. 송신부에서는 이제 정보를 담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애가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입니다. 레이저와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빛에다가 전기 신호를 첨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광통신, 광섬유를 따라서 전반사에서 쭉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광증폭기, 증폭기라고 해서 빛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증폭기를 설치해서 빛 신호를 강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신부에서는 광검출기, 얘가 광다이오드야. 자, 발광다이오드랑 광다이오드는 다른 거예요.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애고 광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다이오드야. 그래서 송신부에서 빛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수신부에서 빛을 받아서 전기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빛 신호에서 전기 신호를 분리해가지고 음성이나 영상 정보로 이렇게 바꿔서 통신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4페이지 3번으로 가봅시다. 자, 4페이지 3번에 진동수가 10Hz로 동일한 두 파동 가와 나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순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막 진행하고 있는 파가 있을 때 정지화면 찍어 놓은 거야. 자, 진폭이라고 하는 게 물리량이 어떤 거냐면 진동하는 중심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서 가의 진폭은 얼마라고 하면 돼? 중심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니까 2a라고 하면 됩니다. 진폭 a는 2a. 그 다음에 b는 b가 아니구나. 나구나. 나는요 a. 그러니까 가가 나의 2배 맞죠? 그 다음에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골까지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 자, 가는 파장이 몇 미터? 2미터죠. 그 다음에 나는 파장이 4미터죠. 맞아요? 그러니까 파장은 나가 가의 2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지금 둘이 같은데 속력은 아까 어떻게 됐지? 전달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주기 분의 1 곱하기 파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한테는 진동수가 주어졌으니까 진동수가 둘 다 10Hz라고 그랬어. 자, 가는 얼마예요? 진동수 10Hz에다가 파장이 몇 미터였지? 2미터였지? 야, 2미터 곱하면 돼. 그러면 얘는 얼마? 20m/s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요. 똑같이 진동수가 10Hz인데 파장이 4m니까 얘는 40m/s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래서 속력은 나가 가의 2배이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봅시다.
파동의 진폭은이라고 그래서 가하고 나에 대해서 진폭은 어때요? 3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찍으면 되고요. 5번에 파동의 진동수는 이래서 진동수 보려면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럼 오른쪽 그래프 봅시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특정한 A 지점의 변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2초마다 한 번씩 진동하지? 맞아요? 그러면 주기가 2초지.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역수 0.5Hz 하면 되네요. 정답은 3번. 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은? 속력은 똑같이 이거 구하면 되지? 속력 V는 진동수가 얼마? 0.5Hz고 그 다음에 파장은 얼마예요? 거기 보면 4cm니까 0.5Hz 곱하기 4cm 2cm/s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래서 6번에다가는 2cm/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그림은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에서 매질 1로 진행할 때. 자, 공기에서 매질 1로 진행할 때. 공기에서 매질 1로 진행할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살짝 매질 1쪽으로 꺾였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기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는 살짝 공기 쪽으로 꺾였죠. 그 다음에 공기에서 매질 3으로 진행할 때는 어디로? 여기 매질 3 쪽으로 더 많이 꺾였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굴절률을 비교할 때 공기의 굴절률이랑 공기하고 매질 1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지금 1쪽으로 꺾였으니까 1이 더 매질이 큰 거지? 굴절률이 1이 공기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 다음 요거는 공기 쪽으로 꺾였지? 그러니까 공기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3 쪽으로 꺾였으니까 3이 공기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하고 3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게 문제인 거지. 자, 그냥 쉽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왜 이쪽으로 더 많이 꺾였을까? 더 느리니까. 느릴수록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건데 더 느리니까 3 쪽으로 꺾인 거지. 더 많이. 그러면 굴절률은 더 큰 거지. 자, 이렇게 그냥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공기에서 매질로 입사하는 입사각이 동일하대. 그럼 입사각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똑같이 여기다가 I 쓰고 여기를 R1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를 I라고 쓰고 여기 굴절각을 R3라고 쓰자. 그러면 1에서 공기에서 1로 진행할 때의 굴절 법칙 sin R1분의 sin I는 뭐였어? 굴절분의 입사니까 굴절률은 입사하는 거 분의 굴절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sin R2 분의 sin I는 N 공기 분의 N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놓고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요거 R1하고 R2 중에 누가 더 커? 아, R3지. R1이 더 크죠?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더 크니까 얘가 값이 더 크겠네? N3가 N1보다 크다.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사실 확인하는 건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N3, N1, N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굴절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구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 1, 2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나머지를 한번 다 해보시고요. 쭉 지나가고요. 쭉쭉 지나가고요. 26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26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매질 1하고 매질 2가 있는데 지금 매질 1, 이제 1이라고 해서 굴절률이 N1 이렇게 돼 있고 매질 2 해가지고 굴절률이 N2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각각 파장과 진동수가 람다 F인 빛이, 파장이 람다, 진동수 F인 빛이 세타 1이라는 각도로 지금 입사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여기가 세타 1. 그래서 굴절을 하는데 지금 굴절하는 게 이렇게 꺾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세타 2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선분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P 지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Q 지점이라고 더 안쪽으로 Q 지점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을 구하나시오 이거지, 그치?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굴절각이 어떻게 돼야 돼? 굴절각이 더 작아져야 되지? 굴절각이 작아져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굴절 법칙을 한번 써보자.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은 n1 분의 n2 뭐 이렇게 될 거고 람다, 여기가 람다죠, 그죠? 자, 여기서의 빛의 파장을 뭐라고 할까? 뭐 람다 2라고 하자. 그러면 람다 2 분의 람다 1 뭐 이렇게 그냥 람다라고 하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확인해 보자. 굴절각이 작아져야 돼. 그러면 입사각이 작아지면 되나요? 맞아요?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이 또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굴절각이 작아지려면 입사각이 작아진다.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작아지면 자, 이 값은 어떻게 돼? 이 값은 커지지? 맞아요? 자, 이 값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야? n1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n2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1을 감소시킨다. 입사각을 감소시킨다. 되고요. n2를 증가시킨다. 되죠? n1을 감소시킨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빛의 진동수가 F보다 큰 빛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이 람다보다 작은 빛을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n1은 감소. 둘 다 증가구나. 일단은 3번이 틀렸네. 3번 틀렸고요. 정답 3번이고요. 1번, 2번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1번하고 2번은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하나는 뭐야? 1번은 F를 키운다.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람다를 작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거 둘 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동일한 빛이죠. 빛이에요. 빛. 우리 빛에 대해서 요런 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빛의 얘도 파동이니까 빛의 속력 V는 F 곱하기 람다일 거고, 그치? 빛의 속력 V는 F 곱하기 람다일 거고 여기서 F를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얘가 어쨌든 똑같은 매질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얘가 일정한 거지?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F를 증가시키면 람다가 감소하겠네? 그럼 반대로 람다를 감소시키면 F가 증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두 개 1번, 2번은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면은 Q 지점으로 가는가? 이거는 우리 굴절, 파장에 따른 굴절, 요걸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고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건데 이렇게 프리즘이 있잖아. 프리즘에다가 우리 백색광이라고 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섞여 있는 빛을 쏘아주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꺾여 나오죠. 맞아요? 자, 우리 빨간색 빛이 파장이 가장 길고요.
파란색 빛이 파장이 가장 짧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어때? 더 많이 일어나지. 그지? 자,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뭐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그래서 1번, 2번은 옳은 겁니다. 3번이 틀린 보기. 자, 1번하고 2번은요. 파장에 따른 굴절로 분석을 해야 돼. 파장이 짧아질수록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굴절각이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쭉 넘어갈게요.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볼게. 자,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볼 거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기에서 반원형 매질 A로 입사하여 두 개의 경계면에서 진행한 다음에 굴절한다. A에서 B로 입사할 때 각은 세타1이고 B에서 공기로 굴절할 때 굴절각은 세타2이다. 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의외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굴절이 몇 번 일어나나요? 두 번. 그럼 두 번에 대해서 굴절 법칙 적어보면 돼. 자, A고요. B가 있습니다. 지금 반원형 매질에 대해서 지금 수직으로 빛이 입사하고 있지? 수직으로 빛이 입사한다라는 거는 자, 당연히 여기 수직으로 입사한 빛에 대해서는 이 반원의 중심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지. 맞아요? 자,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서요.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입사각이 얼마로 들어갔다? 지금 세타1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디 쪽으로 꺾였어? 살짝 B 쪽으로 이렇게 꺾였죠. 그리고 세타2 B 쪽으로 또 꺾여서 이렇게 나왔어. 맞지? 자, 굴절각을 하나를 더 나타내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각을 나타내 보면 우리 이 각을 굴절각 R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자, 여기 B에서 공기 중으로 입사하는 입사각 요거를 R이라고 쓸 수 있지. 억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굴절각 세타2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매질 A하고 B하고 공기의 굴절률 각각 보는데 공기의 굴절률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매질 A의 굴절률 NA라고 하고요. 매질 B의 굴절률 NB라고 하고 A에서 B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서 B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서 굴절 법칙을 둘 다 적용해보자. A에서 B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서 굴절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굴절각 분의 사인 입사각 세타1은 굴절분에 입사하니까 굴절률은 입사분의 굴절이었지. NA분의 NB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서 굴절각은 사인 세타2 입사각은 사인 R입니다. 그리고 자, 굴절하는 쪽, 입사하는 쪽이고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 분의 굴절하는 쪽의 입사율, 굴절하는 쪽의 굴절률 1이죠? 공기니까. 이렇게 써놓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확인해 봅시다. 단색광의 속력은 공기에서 A에서와 같다. 공기에서와 A에서가 같다. 같을까? 그럼 공기에서랑 A에서가 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공기에서랑 A에서랑 굴절률이 같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눈에 생각해봐. 같아야 되지 완전히. A하고 공기의 굴절률 이게 같으려면 세타1하고 세타2가 같게 나와야 되지? 같아요 지금?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세타2가 더 커요. 그지? 세타2가 더 크지 지금. 맞아요? 그러면 세타2가 더 크니까 틀린 보기네요? 맞나요? 니은번.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길다. 자, 파장을 물어봤어요, 이제. 파장은 속력이랑 비례하지. 왜? 우리 지금 이 상황은 똑같은 색의 빛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일정한 거야. 그지? 그러면 V는 F 곱하기 람다에서 F가 일정하니까 V랑 람다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속력을 찾으면 파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속력을 찾아야 돼. A하고 B의 속력. 자, 여기서 한번 볼까? 사인 R이 커요? 사인 세타가 커요? 세타가 각이 커요? R이 커요? 세타가 크지? 세타 1이? 세타 1이 각이 커요. 그러면 NB가 더 크죠? 그러면 속력은 어디에서가 더 빨라요?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파장은 어디에서 더 길어요? B에서 더 길어요? 짧아요. 니은번 탈락했네. 디귿번 A의 굴절률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A의 굴절률 찾아야 돼. 우리 지금 뭘 찾아야 된다고요? NA를 찾아야 돼요. NA. 그지? 자, 요거 그냥 정리만 좀 해보자. 지금 써놓은 이 두식 있죠? 이 두식이. 요거 뒤집어 볼게. 뒤집으면 NB는 사인 R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되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자. NA에다 정리를 해서 자, NA는 어떻게 돼요? NB분의 1 곱하기 사인 R분의 사인 세타 1. 뒤집을 필요가 없었네? 그럼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네, 여기다가. 그지? 뒤집을 필요 없었네요. NB분의 1은 이거니까. R. 세타 2분의 세타 1. 근데 왜 MB분의 응? 그냥 MB 아니에요? 뭐가요? MB가 분자죠. 그렇니? 내가 잘못 계산했나? NA를 짤로 곱한 거 같아요. NA를 넘겼지? 아하, 맞아. 이걸 바뀌었구나. NB고, 그 다음에 여기를 뒤집어야 되나?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R. 이렇게?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R 지우고,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세타 1분의 세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디귿번은 또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굴절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계산만 조금 해주면 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뭐 넘어가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제 할 수 있을 거고요. 할 수 있을 거고. 22번을 한번 볼게요. 22번. 그림 가는 모는 종이 위에다가 반원형 물체를 놓고 공기 중에서 단색광 A를 향해서 O에다가 비출 때 지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반원형 물체에서 공기 중으로 A를 입사각 45도로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기에 대한 반원형 물체의 굴절률 뭐 이렇게 물어봤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이제 문자로 나타내 보자. 공기에 대한 반원형 매질의 물체의 굴절률. 그럼 공기에 대한이니까 공기의 굴절률 분의 반원형 물질의 굴절률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N 공기 분의 N 뭐 물체. 요걸 구하면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그림 같은 경우에는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안 나와 있죠? 근데 왼쪽에는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나와 있지?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왼쪽의 그림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 그 원에 딱 절반만큼이 반원형 물질이 채워져 있고, 자, A라고 하는 빛이 여기에서 중심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지점 이렇게 세로로 선을 하나 딱 그어 놓고 자, 요 길이 한번 봅시다. 요 길이 모눈에 몇 칸? 네 칸. 네 칸. 그 다음에 요 길이 모눈에 몇 칸? 세 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다가 수선을 그립시다. 모눈에 몇 칸? 요거. 5칸. 네? 두 칸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5번이요. 네? 이거. 2칸. 두 칸.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건 몇 칸일까? 요건. 5. 네 칸이 조금 넘어가지, 그치? 네 칸이 조금 넘어가. 자, 네 칸이 조금 넘어가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죠? 애매해. 대신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지점을 보게 되면은 뭐 딱히 나와 있는 지점은 없는 것 같네. 자, 요거 한번 각도 볼까? 요 각도? 요 각도가 입사각이죠? 그지? 요 각도가 굴절각이고. 그러면 입사각은 어떻게 돼? 이거 특수각 아니에요? 3대 4대 5? 그지? 몇 도? 5분. 아, 그지? 없는데? 없어요? 그지? 없어? 특수각 아니지? 뭘 특수각이야. 그냥 피타고라스 맞는 거지 그냥. 그지? 5대 4대 3. 아, 이 사람들. 삼각비 다시 해야겠는데? 자, 이 길이가 그냥 5지, 이 길이가 5. 그지? 그럼 내가 봐봐. 이 길이도 5.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 나오지? 맞아? 얘가 얼마야? 25고 4니까 루트 21 이렇게 되나? 그지? 자, 루트 21이에요,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쪽에 각을 i라고 해보자. sin i는 얼마예요? 요거 sin i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맞니? 5분의 4. 그 다음 요거 굴절각이지, 굴절각? 요 굴절각은 사인 값 그냥 이거네. 그지? 이거 루트 21 구할 필요가 없었네. 요거니까 5분의 2. 사인 굴절각은 5분의 2. 자, 요것만 쭉 나눠보자. 그럼 사인 값의 b가 나오지? 맞나요? 사인 값의 b 얼마야? 2지. 근데 그 사인 값의 b는 뭐예요? 자, 굴절 쪽 분의 입사 쪽이니까 굴절률 쓸 때는 입사하는 쪽 공기 분해의 반원형 물질, 물체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n 공기분의 n 물체는 2의 값을 갖는다. 기억법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지금 속력 물어봤어. 공기분의 물체가 2니까 물체의 굴절률이 더 큰 거지? 그럼 속도는 어디서 빠른 거야? 공기에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속력은 공기에서가 물체에서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은번. 반원형 물체에서가 공기 중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도로 입사해서 45도로 입사했네. 맞나요? 전반사 한다라고 했으니까 전반사 조건 생각해봐.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물체에서 공기로 가는 거니까 전반사 조건 첫 번째 만족했고, 두 번째 조건이 뭐야?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그걸 뭐라 그랬어, 세 글자로?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 임계각을 계산해보면 되는 거네. 자, 임계각이라고 하는 거, 굴절각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가지고 임계각이라고 했어. 그럼 지금 요게 굴절하는 쪽이잖아. 그지? 굴절하는 쪽이 어디가 된 거야? 물체야, 공기야? 물체에서 굴절해야 돼? 공기에서 굴절해야 돼? 지금 물체에서 공기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공기 쪽이야. 그럼 이게 물체 쪽이지? 맞아요? 그러면 굴절률을 쓸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물체의 굴절률분의 공기의 굴절률 이렇게 하면 되지. 물체의 굴절률 N 물체, 공기의 굴절률 N 공기 쓰면 이 값은 얼마야? 네, 2분의 1이에요. 왜? 아까 2라고 찾았잖아, 역수가. 그러면 자, 얘는 1이니까 sin IC가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 몇 도예요? 30도. 그러니까 임계각이 몇 도야? 30도야. 맞니? 그럼 얘는 30도보다 큰 각으로 들어가면 전반사 하는 건데 몇 도로 넣었어 지금? 45도로 넣었으니까 전반사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완전 끝판왕이지 이 문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반사 조건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사인 법칙이래. 저기 굴절 법칙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왜 집어넣지? 디귿번.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5번 이렇게 되겠다. 왜 집어넣지? 시간이 다 됐네. 뒷장이 끝이구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숙제는 18페이지까지. 아마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 몇몇 개는 이제 다음 주에 왔을 때 같이 좀 더 해보시고 4에서 18이 되겠네. 4에서 18. 4에서 18페이지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